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청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2024학년도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좀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당황스러웠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더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강조했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했던 문제들이 나왔지만, 일부 논점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이론에서 출제하기보다는 한번 출제하면 그만인 그런 일회성 문제,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점에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고 또 현장 지향적인 시험이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CAT 검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모의고사 해설할 때 진행형 튜터링 시스템하고 스트레스 평가할 때 간접적으로 그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모의고사로 내기가 좀 애매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 CAT 검사는 우리가 이번에 수능 그 킬러 문항 배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수능 시험도 이제는 이제 뭐 이게 집합 그 교수들이 집합해서 어떤 집합소에서 그 문제를 출제할 것이 아니라 CAT로 조금 전환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의 수능 검사인 SAT 검사가 올해 2023년도부터 그 해외 지역에서는 이제 CAT 검사를 하고, 내년 2024년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CAT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향하고 맞물려서 일부 그 교수들이 이제 CAT 검사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목소리와 관련된 것이 이제 CAT 검사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 지향적이지 못한 이유가 현장 교사들이 CAT 검사 문항을 만들 수 있는가? 거의 못 만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하고 통계학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장에서는 그 비전공자들이 이 문항을 출제해서 이렇게 CAT 검사로 만들기는 결코 제가 볼 때 그 불가능할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CAT 모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모형을 선택해야 될지도 또 그걸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장 교사에게 요구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CAT 검사를 실시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수능 검사 같이 뭔가 그 좀 이렇게 좀 대규모의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막 동원해서 CAT 검사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 지향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냥 시사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은 있죠. 물론 이제 그 수업 중에 이제 개념을 조금 언급해서 들으신 분들은 그 개념에 근거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모의고사로 출제하기 조금 애매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운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5월, 5, 6월 사례 연습반에서 설명했던 것이고 그걸 사례로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출제는 됐습니다만, 이걸 또 우리가 교사가 그 교원위원이 되려면 그 대표 교사 몇 명이 이제 선발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현장 교사가 다 그 교원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모의고사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출제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출제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뭐 5, 6월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5, 6월 사례 문제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아쉬운 시험이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 이 일회성 문제들을 출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타당도 높은 검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고 개인적으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학 논술 문제 한 번도 저희가 그 100% 적중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시험입니다. 아마 제가 그 뭐 100% 적중 못 시키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이제 내년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그냥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또 오픈형도 이렇게 반반 섞여져서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조금 이렇게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 허용 답안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점수를 좀 주는 그런 식으로 그 채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제 희망을 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논점 자체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굉장히 뭐 꼬우고 막 사고를 많이 요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교육학 중요 이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난 논점들이 일부 있어서 그게 아마 현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요 변별력 요소는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부분하고 CAT 검사, 학운이 이 세 가지가 아마 주요 변별력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은 제가 이제 그 최근의 경향과 관련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수업들, 지능형 튜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쭉 언급하고 저기까지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저거는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온라인 수업을 계속 출제해왔기 때문에 또 낼 것인가를 생각해서 저기까지는 뭐 넘어가지 말자. 왜냐면 이제까지 출제해왔기 때문에 출제 맥락으로 보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2번씩인가 계속 연속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넘어가겠지 해서 언급하지 못한 모의고사를 출제하지 못한 게 참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캡터는 정말 예상 외에 그냥 교과서의 특징도 없습니다. 그냥 개념 정도 우리가 알고 뭐 장단점 정도로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간단히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학원이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주요 변별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출제 영역은 4가지입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렇게 4가지 출제됐죠. 제가 이제 약간 모의고사 이제 9, 11월에 이렇게 비슷하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교육 심리 빠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4개. 올해는 이제 교육평가 전공 교수가 교육과정과 아울러서 2개 묶어서 한 문제 한 교수가 출제하고, 교수학습 전공 교수, 교육행정 전공 교수 이렇게 3분이 출제위로 들어가서 출제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는 제가 이제 얘기하면 교육행정 교수가 일단 짱이고, 이분이 이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그냥 내가 이제 우리 교육행정 너무 계속 3점만 나왔는데 4점 정도 다시 해야 되지 않아? 옛날에 4점 했는데, 내가 4점 할게. 니네 교육평가 너 2개 내잖아. 그러니까 교육과정 너 3점 하고 4점 하고 7점인데 내가 4점 할게. 이렇게 해서 출제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들으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4개의 영역이죠. 배점 기준을 조금 세분화시켰고 오픈형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힌트가 또 일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면 힌트를 활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론들을 출제했지만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지엽적이고 일회성 논점이 이제 출제된 것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중요 논점들은 다 이제 제가 다뤘던 부분이지만 일부 논점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분들도 언급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모의고사로 출제되지 못했던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년은 아마 올해보다 조금 이제 좀 쉬운 문제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출분석 들어가도록 하죠. 주제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이죠. 맞춤형 교육이니 뭐 개별화 교육이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평가에서도 이제 맞춤형 개별화 평가들 출제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능력 지향 평가 출제됐고, 캣트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논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 첫 번째는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여러 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매우 쉬웠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개념 자체가 이제 정교화 안 돼서 그런 건데, 뭐 인간 중심이니 뭐 경험 중심이니 건데 뭐 이렇게 엉뚱한 관점에서 이제 파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자, 모의고사 했던 문제 그대로 출제된 거라 볼 수 있죠. 제가 올해 그 쟁점 리스트를 조금 일찍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드렸는데, 작년까지는 그 쟁점 리스트를 출제가 다 끝난 다음에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좀 아쉬운 게 보통 그 출제 보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년 우리가 모의고사 다뤘던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 쟁점 리스트를 미리 나눠드려서 요 빼가 그 부분을 피해가서 출제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쟁점 리스트 들어있다는 거는 그 문제를 냈다는 얘기니까 모의고사로. 그래서 야 요거는 요 피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엽적으로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그래서 좀 너무 일찍 나눠드렸나 보다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다 맞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올해 작년에는 20점 만점에서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올해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된 거, 논점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가 나왔으면 이제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논점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 부분이죠. 온라인 수업 부분은 많이 강조했지만 이 상호작용은 이제 다루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교과서상으로는 크게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요거는 그 제시문을 잘 보시면서 요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제시문에서 유추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학습자 상호작용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상호작용 유형 세 가지를 끄집어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하다 보면 안 나올 수도 있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과 뭔가 주고받는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고받기 위해서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학습자가 대상으로 삼는 거는 교사가 될 수 있고 동료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교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학습자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고 교육 내용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그 상호작용의 그 개념을 잘 유출을 해보시면 쉽게 유형 세 가지를 끄집어내는데 그 어려운 점이 없을 텐데 아마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 조금 당황스럽다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끄집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능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만 해줄 수 있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좀 특이한 게요. 얘가 세 가지잖아요. 그죠? 총 6가지인데 3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유형과 기능 각각 1점씩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1점씩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교육학 논술은 0점 몇 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 묶어서 유형과 기능 하나 1점, 유형과 기능 1점, 유형과 기능 1점 이렇게. 그래서 유형만 잘 언급하면 기능 부분을 조금 미숙해도 미흡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논점 세 번째 부분은 능력 참조 평가와 CAT 검사인데 능력 참조 평가는 이제 워낙 중요하다고 뭐 강조했던 부분이고 개별화 검사를 매우 강조했던 부분인데 캐트 부분하고 두 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제시한 평가 유형이 이제 그 능력 참조 평가고 적용과 결과 해석지 유의점이라고 됐죠, 그죠? 이거 지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적용할 때 뭘 유의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해석할 때 유의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요거 적용과 결과 해석 이 논점 그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허용 답안이라 하더라도 점수 주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참조 평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명칭은 물론 쓸 필요는 없겠지만 능력 참조 평가가 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 이걸 적용시키겠다. 능력 참조 평가를 내가 애들한테 적용하겠다. 그럼 뭘 유의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두 가지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지 그 범주를 벗어나서 쓴 답안들은 아무리 허용 답안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가 우리가 CBT라고 합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 CBT고 요게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컴퓨터 적응 검사 또는 이제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로 이제 번역하는데 컴퓨터 적응 검사 또는 능력 적응 검사. 이 능력 적응, 어댑티브를 능력 적응 검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적응이라 물론 이제 적응이죠. 적응인데 능력에 맞추어서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검사하기 때문에 능력 적응 검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원어 그대로 능력이라 빼버리고 적응 검사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잖아요. 지금 능력과 수준에 맞춰서 검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개념만 잘 봐도 쉽게 그 특성을 끄집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맞춤형 평가라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개별화된 평가다, 개별화된 평가, 맞춤형 평가다 이런 것들도 언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잘 몰라도 약간의 그 의미 정도만 알고 있다, 또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 하면 쉽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제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거는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CBT와 구별되는 CAT입니다. CBT와 구별되는, 그러니까 둘 다 컴퓨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둘 다 문제 은행이고요. 둘 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각적 피드백과 문제 은행은 이 둘의 공통적인 특성들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얘는 문제가 구별되는 특성이잖아요. 쟤만의 특성을 써달라 하는 건데 공통되는 특성을 쓰면 안 되죠. 안 돼. 근데 모르지. 이제 채점할 때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걸 틀리면 그래도 뭐 구별되든 안 되든 그냥 뭐 문제 은행에서 뭐 뽑는다, 뭐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맞게 해주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학운이 문제죠. 학운이 문제, 학교 운영위원회. 그 몇 년 전에는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모든 교사가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중시하지 않고 이제 5, 6월로 이제 그 사례 연습으로 돌렸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논점이죠.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법적 구성위원 3주체, 교원 인사, 그다음에 학부모 인사, 지역 인사, 이렇게 세 위원이 이제 참석하죠. 그리고 의, 이건 다 사실 사례 연습이 다 나왔습니다. 사례로 다루었고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으로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요거는 이제 오픈형이죠. 이제 위원으로 학생이 참여했을 때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언급해달라. 여기서 이제 각각 1점씩이고 역기능 1점, 순기능 1점, 이렇게 총 4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점짜리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논점 자체가.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문 보시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이 있고, 논점은 교육과정, 교수 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 네 가지 영역이고요. 자, 배점이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 연계가 나와 있고. 자, 하나씩 제시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과 관련된 부분, 교육과정 파트입니다. 교육과정 파트 주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역량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그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세 가지, 학습 목표 설정과 내용 구성, 평가 계획 세 가지 챙겨서 서술해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인지 아닌지 이제 제시문을 보시면 아시겠죠. 교사 A를 보면 1인 1 운동 맞춤형 동아리 운영을 했더라. 이게 이제 학습자가 이제 의도한 경험인 거죠. 학교가 의도한 경험인 거고, 옛날에 한 뭐 20, 30년 전만 해도 1인 1기 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사람당 하나의 기술이나 기회를 갖추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1인 1기 중에 하나이죠. 1인 1 운동도 이렇게 이제 학교가 의도했죠. 이거는 의도한 교육과정이다 볼 수 있죠. 학교가 의도한 것인데 의도치 않게라고 했잖아요.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다. 의도치 않게 교관계가 좋아져서 봉사활동까지 같이 하더라 해서 좀 뭔가 긍정적인 측면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또 반면 일부 학생은 너무 친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이런 문제, 이렇게 이제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의도하지 않은 현상,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를 지박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런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교육 과정은 잠재적 교육 과정인 거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배운 거잖아요, 그죠? 영교육 과정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연구교육 과정은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 연구교육 과정이라고 서술하신 분인데 이거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죠. 뭐 인간 중심이다, 뭐 그리고 뭐 경험 중심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출제자의 의도는 학교가 의도한 것이 있어. 의도한 것이 있어. 근데 의도하지 않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죠. 잠재적 교육 과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과정을 계획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뭘 고려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답안을 구성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학습 목표 설정할 때는 인지, 정의, 심동 등등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지, 정의, 심동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의 측면에서는 특정 내용을 선정할 때, 선정하고 이제 조직할 때 이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도한 것 말고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근데 평가를 할 때도 탈목표 관점에서 의도한 것만 평가하지 말고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사실 이거 오픈형 문제예요, 이게. 근데 오픈형 문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문제 만들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답을 잘 못 쓰시길래 그냥 이제 책에다 집어넣었어요. 책에다 집어넣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 책을 그대로 사용해서 차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픈형 문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서술한 겁니다. 서술해 놓으니까 출제할 때는 상당히 쉽죠. 이거 갖다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죠. 첫 번째 주제와 연계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제와 연계 부분은 뭐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되는 거죠. 맞춤형 교육과정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시키면서 교사는 학습 맞춤 교육과정 역량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A가 궁금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의 근거요. 요거 이제 모르면 안 쓰면 되죠.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교육과정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설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두 번째, 내용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학생 평가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한 데를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제 주제와 연계인데, 공식적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교육까지 고려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생략해도 된다.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주제와 연계. 자,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점은 이제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이죠.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혼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제는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수업 역량, 수업 전략, 뭐 역량 이런 것들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교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추가로 말씀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여기까지죠. 요게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이 뭐냐? 많다. 그 많은 게 뭐냐? 이거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면 수업에서는 실제로 대면 하니까 면대면 관계에서는 상호작용이 쉽게 일어납니다. 교사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습자끼리도 협동학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근데 대면 수업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온라인 매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면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니까, 얘는 온라인 수업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뭘 통해서? 인터넷 매체. 일단은 인터넷이 있어야 되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플랫폼이나 앱 같은 거,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자체를 보면 온라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비실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찍어서 우리 원격 교육의 일종이니까 원격 교육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실시간으로 비동시적으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죠, 그죠?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점이 어려운가 보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이거 활용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상호작용하기도 어렵죠.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채팅창을 열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그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쉽게 상호작용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실시간 일어나게 되면 실시간 선생님 예컨대 학습자가 창을 닫아버렸다. 그럼 선생님 목소리만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상호작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 비실시간이면 내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한참 뒤에 늦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즉각적 피드백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어려운 점이고,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오픈형 문제로서 허용 답안이 좀 넓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지는 결과적으로 온라인이라는 그 특성에 근거해서 어려운 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 특성에 근거한 답안지면 이제 가능하다, 그런 범주가 이제 설정이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자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상호작용 3가지 유형과 각각의 기능을 언급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호작용이 뭔가라는 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대상과 뭔가 주고받는 작용이기 때문에 인터액션,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습자 입장에서 볼 때 학습자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교사 아니면 학생 아니면 수업 내용이겠죠, 그죠? 3가지. 그래서 3가지와 상호작용한다. 교사와 상호작용, 학습자끼리 상호작용, 그다음 내용과 상호작용, 또는 콘텐츠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호작용이고, 그 각각의 기능은 그 상호작용의 그 의미 정도만 잘 언급해줘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일단은 상호작용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근거해서 그 채점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근거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상호작용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그죠?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앱 같은 거, 이런 도구나 그 도구 활용 능력, 도구에 대한 지식, 전략, 이게 부족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 있죠.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비실시간 같은 경우는 즉각적 피드백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예시고, 그다음에 이를 범주로 해서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답안은 다 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수업 상호작용의 유형과 기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 학습자 학습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학습자 이해력을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심리적 거리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앞에 것도 되고 뒤에 것도 되고 어떤 것이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두 사람의 상호작용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기능으로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죠. 학생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토론을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을 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친밀감, 협력성,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 학습자와 내용 간의 관계입니다. 학습 내용의 요구에 반응하고, 이제 콘텐츠,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상호작용 하다 보면, 근데 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에 어떤 자료를 올려놓고, 그 자료가 요구하는 대로 뭐 문제 풀라면 문제 풀고, 또 자료에서 이제 뭐뭐를 조사해서 업로드 시키라면 뭐뭐를 조사하고, 자료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학습 자료 또 학습 내용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 내용을 또 공부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또 이해하고 조직하고 뭐 정교하고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것이 학습자와 내용과 상호작용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언급하는데 또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 더 추가해서 학습자 안에 내적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다.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타 인지적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성찰하고 점검하고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정도는 이제 언급할 수 있는데 리을본도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제와 연계 부분이고 그래서 학습자 맞춤형 교수 전략과 수업 역량을 갖추자 이렇게 이제 언급해 볼 수 있고 시교사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이 어려운 점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만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온라인 상호작용의 유형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제 1점짜리니까 각각 하나씩 연결시켜서 첫째 상호작용 유형 명치 써주시고 두 번째 기능. 둘째 마찬가지로 유형 기능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많은 답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매체 같은 걸 언급하는 사람도 있죠. 메타버선이 뭐 SNS니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학습 내용에 대한 점검 기능 등등 이런 내용이 나와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죠. 메타버스 언급하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평가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상호작용도 그렇지만 CAT도 마찬가지예요. 요 제시문을 잘 보시면 조금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맞춤형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학생 능력 수준을 고려한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력 참조 평가와 CAT 검사가 있어. 결국은 CAT 검사는 뭡니까? 능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라는 거지. 능력 수준. 두 가지 소개해달라고 했으니까 CAT 평가가 뭐냐? 특징이 뭐냐? 능력 수준을 고려한 거야. 능력 지향 평가도 능력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둘 다 이렇게 능력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평가 방식 또는 맞춤형 평가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평가 유형은 능력 참조 평가와 그 다음에 CAT가 있어.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시문에 힌트를 팍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제시문 힌트를 주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를 고려해 볼 수 있어.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능력 적응이잖아.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검사한다 이거죠.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 이거는 CBT입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 CBT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방법이 더 발전된 거다. 이제 CBT에서 사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데 CBT든 CAT든 둘 다 이제 문제을 만들고 CB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 보면 일률적으로 지필검사라 똑같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공하잖아요. 그죠? CBT도 마찬가지. 다만 컴퓨터에 문제로 만들어 놓고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능력과 이 수준들을 고려해서 평가하면 CAT가 돼버리는 거죠. 같은 문제 하더라도 더 발전된 특성이 있어. 그래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오늘 소개한 평가 유형과 검사 방법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결국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 능력 수준을 고려한 것이죠. 맞춤형 또 다르게 비슷한 팔이 뭡니까? 개별화잖아요. 그죠? 개별화 교육. 개별화. 결국은 맞춤형 검사다. 개별화 검사다라는 거. 그러면 두 가지 나왔잖아요. 이미. 그죠?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서 평가가 진행된다. 두 번째, 학습자의 맞춤형 개별화 평가 방식이다. 특징. 끝.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제시문에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능력 참조 평가 먼저 보고 CAT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참조 평가는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출제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 생각 드는데 이거 유의하셔야 될 게 적용시 유의점과 결과 해석시 유의점 논점 범주 안에서 논의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요걸 알려면 능력 참조 평가가 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개념은 학생의 현재 수준, 능력이죠. 학생의 능력 수준. 학생 개인의 얘가 기준인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가라는 거죠. 능력의 발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요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요 결과를. 그러니까 얘를 적용시키려면 일단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범주와 정확하게 규정 짓고 이거를 정의 내리고 능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럼 결과가 나왔을 때는 능력 발휘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지 상대방과 비교한다든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개념 자체에서 얼마든지 적용과 그 다음에 결과 해석시 이 두 가지 유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기준 자체가 어그러져 버리면 능력 지향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 그러니까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인 거죠.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소유한 능력의 정도, 그 다음에 능력의 발휘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고려된다. 과연 능력 이 정도 정확하게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문항이 출제됐는가, 또 그 문항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가, 그다음에 그 나온 점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토대가 안 되면 타당도와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적용할 때 이제 약간 간접적인 건데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부담 평가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건 적용 시 유의점이라기보다는 적용 시 어려운 점이긴 한데, 그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맡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해석시 이제 나왔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를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 발휘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예컨대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뭐 80점이고 B라는 친구가 60점이다. 근데 이 현재 점수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현재 점수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는 이제 능력이 80점인데 80점이 나왔고, 이 친구는 능력이 40점인데 60점이 나왔어요. 이 친구 훨씬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 다 배제하고 또는 비교 평가하지 말고 요 능력 발휘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결과를 해석해 주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결과 해석 시 유의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범주 안에서 다른 논의들도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요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이제 논의해 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아마 이제 이렇게 서술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형이기 때문에 허용 답안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겠다라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적응 검사입니다. 컴퓨터 능력 생략하고 적응 검사를 하기도 하고,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지능형 그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라든지 그 스텔스 평가할 때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고사 하면서 학습자들의 능력 수준에 맞는 문제가 자동으로 쭉쭉쭉 출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본 문제가 똑같이 1번 똑같이 출제되는데, 그 다음부터 1번 문항을 맞추면 그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틀리면 좀 더 쉬운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오차 변이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사립학교 입학 시험 볼 때도 CAT 평가를 해요. CAT 평가. 그 제가 아마 이론 강의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CAT 평가를 통해서 학습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교수들 중에서 수능 평가 CAT 평가를 바꾸자라는 거. CAT 평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수능 SAT도 1년에 7번, 그러니까 총 7번인가 출제되지, 7번 볼 수 있죠, 그죠? 7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년에 7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고, 몇 번 보는 것은 그 보는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뭐 2년, 3년 걸쳐서 계속 여러 번 봐도 되고, 우리는 딱 한 번 시험 보고, 수능 보면 딱 한 번 시험 보고, 또 집합소에 모든 출제면 다 가둬놓고,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오류도 많고, 학생 능력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일회 시험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CAT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걸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내가 CAT 검사를 만들어야지. 이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 CAT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 있거든요. 문항 반응 이론, 문항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발달되고 보급되면서 두 가지 결합돼서 나온 게 CAT 검사. 학생 문항을 살펴가면서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일단 문제는 많이 만들어야죠. 문제 은행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교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자료를 모아야 되고, 그러기는 학교 현장 실무자들이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거 만들 때도 수학적인 통계적인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걸 수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CAT 모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활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도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규모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한 번쯤 활용해 볼 만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 개념의 근거에서 특성을 이제 찾아내라는 거죠. 아까 제시문에 충분히 나와 있죠. 이런 개념의 근거해 볼 때 제시문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해서 그 문항이 출제되고 평가된다라는 것이고, 개별 학습자의 그 맞춤형 평가, 개별화된 평가 방식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징을 언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언급하라는 건 아니에요. 특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이 어떤 특정, 어떤 CAT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점이 뭔가, 이게 특징인 거죠. 두드러진 점. 그러니까 CBT와 구별해서 CAT의 두드러진 점을 서술해달라라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뭐 문제행위다, 시각적 피드백이다, 이거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틀린 분들이 많다면 그것도 허용 답안으로 인정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장점을 언급하면 안 돼요. 근데 장점 언급해도 아마 그 정도는 오히려 맡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점을 이제 특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제 사실 아니지만, 요구하는 논점이 아니지만 맡겨줄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특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장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특성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맡겨줄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능력 수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검사도 개별화 검사이고, 능력 수준에 맞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정행위도 방지할 수 있고, 정보 유출도 최소화하고,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주제와 연계고, 그다음에 유의점, 이제 적용 시와 그다음에 이제 결과 해석 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언급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CAT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 모든 시험장에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문항을 제시하는 게 CBT입니다. 이게 아니다. CBT와 구별되는 특성은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다른 문항들이 출제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능력 수준에 따라서 그 능력 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평가, 개별화된 검사 형태다, 맞춤형 검사다라는 그 특징들이 있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육 행정 파트죠. 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면 당연히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심의는 국공립학교, 그다음에 자문은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이제 자문기관이죠.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은 그냥 그 말만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공립학교는 이제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심의나 자문을 거쳐야 된다. 그럼 학운위의 법적 주체 세계 위원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해야 될 게,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니까 학생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학원에 논점을 보시면 위원으로 학생을 참여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학생을 빼야죠. 학생 빼고 교원위원, 교원, 그 다음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세 개는 이제 학부모, 두 번째 교원,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교사로 서술하게 되면 사실 원칙적으로 교원과 교사의 범주가 다르죠. 그 교원은 교사를 포함해서 학교 행정직원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원이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교사로 하면 글쎄 3개 중에 2개 이상 맞추면 맡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수가 이제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점수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는 해주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점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허용 답안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장은 이제 당연직 교원위원이기 때문에 교장을 따로 그 3주체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교원위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새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대표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의의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뭐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성,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율성, 그 자치성,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학교를 운영하니까 결국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무성, 그다음에 이 수요자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답안이 될 수 있죠, 그죠? 저런 맥락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인사가 모두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를 점에서 의의가 나와줘야 되지. 문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3주체 위원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의의가 있는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의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으로 학생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사실 시험장에서 아무리 상식이지만 바로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순기능입니다. 먼저 학생이 참여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학생 대표가 참여해서 학생의 요구나 필요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필요로 있더라. 이걸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해 달라라고 있죠. 그러니까 자, 제시문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시문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이제 하고 싶어.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이제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전체 주제 자체가 학생 맞춤형 교육이니까 가장 긍정적인 기능은 학습자에게 맞는 학습 요구나 학습자의 필요나 학습자의 능력이나 이런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이 실현될 수 있고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더라. 이거는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시문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답안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학생 중심의 교육,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학생에 적합한 교육 등등 학생과 관련된 그런 이제 노력이 가능하죠. 근데 얘들 직접 참여하니까 나름대로 소속감, 학교에 대한 소속감,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생활을 임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역량, 소질을 함양할 수도 있고 이건 간접적인 얘기지만 가장 큰 제일 좋은 답안은 이거죠. 학생 중심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다. 그런 학생에 적합한 학교 교육이 실현될 수 있더라. 가장 중요한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도 이제 부차적으로 답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입니다. 이제 애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다 보면 그게 학교 교육적 측면과의 관계 없는 약간 비교육적인 것들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약간 비교육적인 거나 좀 무리한 요구가 제시가 되면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학교 교육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또 애들은 이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제 과연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좀 부족하죠. 지식의 부족, 합리적인 판단, 능력의 미숙.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애들이 뭘 합니까, 그죠? 초등학교 애들 참여시켜 보세요. 뭘 합니까, 애들이? 이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가 결정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 기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은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높은 오픈형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안지 이제 구성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설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서론 결론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죠. 서론 부분 늘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서술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서술해 볼 수 있죠. 그죠?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논점 네 가지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본론 부분 아까 쭉 말씀드렸으니까 쭉 넘겨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본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주제 언급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네 가지 논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 주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허용 답안이 조금 많이 이제 넓어져서 가능하면 내가 쓴 답안이 답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바로 2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